이번 시간에는 문화공공외교의 전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공외교라는 것, 이것은 이전까지 있었던 선전이라든지 문화외교를 공공외교적으로 새롭게 해석하면서 미국에서 외교정책의 중요한 것으로 선택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클린턴 행정부는 국무부, 한국으로 치면 외교부죠. 여기에 공공외교 공보차관이라는 직제를 만들면서 공공외교라는 표현을 외교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부시 행정부 시절에 발생한 9.11 테러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선전, 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켰습니다. 안보에 있어서도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는데 전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테러에 의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테러를 일으킨 집단은 미국에 와 있는 유학생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미국식 가치와 원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반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바마 정부 들어와서 2010년부터 미국에서는 외교 정책에 있어서 공공외교를 핵심 과제의 하나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외교를 통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정보혁명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해서 전 지구를 연결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미국의 모습을 전달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바마의 두 번째 정부에서는 시민외교관, 지금 한국에서는 국민외교관이라고도 하고 우리 모두가 외교관이라고도 표현을 쓰죠. 이 표현 역시 미국에서 들어온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민외교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가진 외교, 이것이 중요시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공공외교를 사실상 미국에서 제도화했고 이 주체와 대상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미국 우선주의가 나오면서 공공외교는 잠시 약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공공외교를 중요한 외교의 축으로 삼자 이것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 각국이 문화외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공공외교적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술 변화, 인터넷이라든지 정보기술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에 지구촌화가 진행되면서 이 변화가 외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모든 나라들은 중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역시 점차 강대국화되면서 공공외교에 관심을 기울였고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중견국인 한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2010년에 공공외교를 받아들이고 2016년부터 공공외교법을 만들면서 사실상 공공외교를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 공공외교, 우리가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 그리고 2010년 이후부터 이 세 개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전 냉전시대 때의 선전이라고 하는 프로파간다, 그리고 냉전시대 때에 있었던 문화외교, 이거와 다른 문화공공외교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는 문화공공외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공공외교는 문화외교를 공공외교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내용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먼저 우리가 문화외교라는 것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외교는 다양한 국가에서 쓰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교류라는 표현을, 그리고 국제교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외교라는 표현에 문화를 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해외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문화와 교육에 대한 정책. 이것을 보니까 꼭 문화 공공외교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문화외교, 문화교류, 국제교류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상 선전과 문화외교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국무부를 통해서 됐습니다만은 CIA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비공식적으로 추진한 것이죠. 한국도 예전에 공보처를 통해서 이러한 문화 외교를 진행했습니다.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문화 외교라는 표현에 있어서 정책, 외교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왜? 이것은 너무 자국중심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목적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있어서의 문화외교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점차 미국이 강대국화되면서 상업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업문화가 발달하면서 이 상업문화를 통한 미국식 가치,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도 영화를 통해서 미국식 가치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소위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문화외교, cultural diplomacy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과연 문화를 매개로 한 이 외교는 누가 누구에게 외교를 하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해외의 대중들에게 문화 외교를 한다? 결국은 공공외교 시각에서 문화외교를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문화관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cultural relations. 관계라는 건 뭐예요? 주체와 객체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주체와 객체가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관계겠죠. 문화 외교했을 때는 좀 더 외교의 주체가 있고 대상인 객체가 있겠죠. 그렇지만 문화 관계라고 한다면 뭔가 좀 인위적인 것이 배제되면서 상호적으로 학습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 외교와 문화 관계,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게 더 선정과 가까울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는 문화외교가 성과를 거두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반발을 일으켜서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이런 의견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외교에 대해서는 그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물론 우리가 로마 시대 이런 때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20세기에 들어와서의 문화외교라고 할 때 20세기 초에 독일에서는 외국 문화정책, 외국 문화관계 이런 용어들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끼리 비밀스럽게 하던 시절이니까 그 외교를 여기에 넣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문화정책이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그건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대한 정책적으로 문화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받아서 일본에서는 2차 세계대전 전에 일본 문학계에서 문화 외교라는 용어를 사실상 사용하고 이게 영문 번역어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문화 외교라는 표현은 나중에 나왔고 어떻게 보면 1954년에 문화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쓰였고요. 60년대부터 미국 외교부인 국무부가 미국의 일상, 생활, 미국의 예술, 그러니까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죠, 일상은. 그뿐만 아니라 예술, 고급 예술까지 포함해서 좀 알리자 이런 측면에서 문화 외교를 사용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문화 참여라는 그리고 국제적인 문화 활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화 외교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문화를 매개로 해서 정책화해서 사실상 다른 나라에 퍼뜨리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거죠. 로마의 여러 가지 방식. 우리가 중동 지방에 가도 로마의 건축물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봄으로써 로마의 문화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 확장 같은 거죠. 인도의 아쇼카 왕은 불교를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인도의 중요한 문화입니다. 중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은 중외를 구분했습니다. 중국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변두리 외는 오랑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의 오랑캐는 동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문명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오랑캐들은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야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국화, 우리가 한화라고 얘기하는 한자, 문화를 통해서 중국화를 이뤘다는 거죠. 이것 역시 사실상의 문화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차 대개전 후에도 우리가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냉전 시대에 문화 외교를 했죠. 소련 같은 경우에는 소련이 앞서 있는 무용, 발레 같은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소련의 음악, 소련의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사회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 이렇다 하는 것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즈라든지 영화라든지 우주 경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화가 높다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외교라고 하는 것이 예전부터 2차 세계대전, 특히 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 시기에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탈냉전 후에는 이것이 소프트 파워가 강조가 되면서 공공외교의 개념이 점차 대두하게 됐고, 그러면서 오히려 신흥 국가들에서 문화외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중국, 한국, 터키,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외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 문화외교적인 것이 원래부터 있던 것을 그 중에서 좀 더 공공외교적인 것을 뽑아서 문화공공외교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특히 2012년에 영국에서 문화외교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문화외교를 통해서 영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가 증가됐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문화원, 브리티시 카운슬이라고 하죠. 영국문화원을 통한 문화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재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소프트 파워에서의 강조가 된 것이죠. 문화외교에서의 유의미성, 효과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화외교를 공공외교에서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외교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문화외교라는 용어, 문화교류라는 용어, 국제교류라는 문화관계, 문화공공외교 다양한 용어들이 있고 그 각각은 가진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 문화공공외교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공공외교의 틀에서 문화외교가 재해석됐다는 것이고 공공외교 정책으로 새롭게 범주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문화외교의 행위자라든지 접근법, 분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문화공공외교로 재해석하고 효과를 바라본 것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외교의 행위자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국가, 지역, 국제기구, 비정부 국제기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국가에서는 당연히 정부의 외교부라든지 문화부, 우리가 얘기한 산하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국문화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괴테 인스티튜트라고 하죠. 괴테 연구소,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 국제교류기금, 한국의 국제교류재단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또 지역에서도 문화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영화제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베니스 비엔날레 같은 것들이 포함되겠죠. 국제기구도 문화 외교를 합니다. 유네스코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정부 국제기구들도 있습니다. 이 알리앙스 프랑세이스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프랑스 문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프랑스와 관련된 비정부 국제기구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 외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형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문화 외교를 하느냐? 그 접근법은 뭐 선물을 통한 교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료 공연이라고 할까요? 무료 전시회, 콘서트 이런 것들이죠. 또 문화 정보를 전달하는 것, 자료를 전달한다든지 또는 비디오 같은 것을 전달한다든지 영화를 전달하든지 하면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 또는 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학 교육을 하는 것, 그날에 대한 지식을 가리키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우리 세종학당 또는 중국의 공자학원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문화외교부터 시작해서 공공외교적으로 재해석을 하고 이제 한국은 또 그 문화공공외교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문화국가로서의 매력 확산,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호감도 증진,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한 소통 강화라고 하는 한국 나름대로의 문화 공공외교의 방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